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입니다. 극강 시즌2 제가 맡은 분야가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인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 대한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당히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아는 건데요. 이게 과연 시장경제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를 보면은 특히 이제 아프리카라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아프리카는 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괄을 합니다. 이 나라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사막이 많고요. 자원은 풍부한 반면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사실은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주로 1960년대, 70년대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나 농산물, 그 다음에 이런 1차 상품이 풍부한 나라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저개발하고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저개발과 빈곤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 장하중 교수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죠. 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요. 1980년대에 마이너스 0.5%. 경제가 오히려 축소가 됐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0.1%입니다. 거의 성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했던 시기에 사하라 사막 이남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때 이 시기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IMF, 그 다음에 세계은행, 월드뱅크 같은 국제기구에서 대규모 원조를 시작합니다. 대규모 원조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을 내걸죠. 그것이 이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정책, 자유무역을 위한 정책. 정책의 내용이 보면은 뭐 민영화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균형재정, 무역자유화 이런 조건들을 내걸죠. 원조를 위한 원조와 지원의 조건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구조조정을 요구할 때 그 정책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그런 정책들인데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오히려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거의 한 30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이 더 빈곤이 더 심화되고 성장을 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들의 저개발과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 때문인가?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주장 자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의 제도적 특징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데고요. 질병도 많고 기후 조건도 나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인구가 정체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질 않고 있는데 반해서 아프리카 국가는 인구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요. 아프리카 국가들 보면은 198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연간 평균 인구 증가율이 아시아는 1.37%, 라틴 아메리카는 1.51%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2.4%에 달합니다. 자, 나라가 가난한데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빈곤이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쟁도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들 많죠. 민족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전쟁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뭐 소말리아라든가, 뭐 루안다 사태라든가, 이런 전쟁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경제 성장에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기후라든가 지리적 조건, 자원 조건도 저개발의 한 부차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부터 아프리카에서 대단히 심하게 유행했던 것이 이제 에이즈 같은 질병인데요. 에이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이랬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질병 자체도 아프리카 성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원인이 될 수 있느냐? 부차적인 원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뭐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을 대부분 보면은 기후 조건이 좋다든가 자원이 풍부하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 자원의 저주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왜 경제가 성장하지 않느냐?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자원을 제외한 1차 산품을 제외한 다른 교역재 부문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교육 조건도 안 좋아지고, 또 이제 자원이라는 것은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입이 변동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으로부터 수입을 얻게 되면은 정부 자체가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자원의 저주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려면은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하라 이남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 70년대에 독립을 했고요. 독립 이후에 그 당시 보면 이제 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대인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1970년대, 80년대에 보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대라든가 이런 거를 누가 주로 조련을 했냐면 이제 북한에서 많이 갔었죠. 80년대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와 국교가 거의 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데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영향이 심했다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정책 자체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군사 독재라든가 아니면은 민족 간 갈등, 정치적 혼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부정부패도 지속되는 이런 나라들이었죠. 그리고 아프리카 제도적 기반 자체가 재산권 보호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다 같은 식민지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아시아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신대륙이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뭐 호주 같은 나라들하고 아프리카하고는 상당히 식민지 시절의 경험도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서 이제 가서 식민지를 경영을 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그 제도를 그대로 옮겨왔죠. 옮겨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식민지라고 해도 식민지 경제 자체가 어떤 착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경제 자체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반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식민지 시절 노예 무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자원의 탈취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경영했던 유럽 국가들의 기본적인 방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권 보호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기반이, 시장 경제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굉장히 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불안정, 부패 만연, 그리고 독립 이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영향, 강력한 영향,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는 재산권 자체,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영향은 재산권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권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씀드렸다시피
사적 소유, 재산권이 사실은 시장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저축은 상당한 규모라고 합니다. 저축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역시 취약한 재산권 보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제약받고 있는 거죠.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 또 제도적인 특징이 식민지 시기 노예무역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그 식민지 내에서의 그 엘리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엘리트가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독립 이후에도 하나의 그 지배 집단을 형성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재산권이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제한하고요. 아프리카 경제의 장기간 정체 및 저개발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부패와 관료주의, 그리고 열악한 기업 환경입니다. 부패와 관료주의는 그렇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엘리트 말씀을 드렸는데, 식민지 시대에 아프리카 엘리트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독립 이후에는 지배 집단화 됐고요. 이런 지배 집단들이 취약한 재산권 보호,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패해지고 관료주의도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아프리카라는 데가 주로 이 1차 상품, 농산물 수출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빼먹을 수 있는 것은, 좀 속된 말로 빼먹을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수출이나 이런 데서 벌어들이는 외화 같은 외화 수입이겠죠. 이 외화 수입을 재정 수입으로 돌리고, 재정 수입에서 굉장히 그 관료화, 부패화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썩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열악한 기업 환경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환경 지수가 있습니다. Doing Business Index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의 기업 환경은요, 전체 세계 183개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개 국가입니다. 모리셔스하고 보츠와나라는 국가인데요. 두 나라는 상당히 좀 예외적인 국가고요. 그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위 이하고 183위 근처에 대부분 머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 환경이 그만큼 나쁘다는 얘기죠. 기업 환경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 부문보다는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요.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하경제, 부패 이런 것들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게 다 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면은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높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규모 공동체를 벗어난 거래나 교역, 기업 활동은 굉장히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경제의 특징이 익명의 거래자들 간에 대규모 대량 거래입니다. 근데 이것은 재산권이 보호가 되고 정치 경제적인 안정이 있을 때, 그럴 때만이 이런 대규모의 익명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아는 사람들끼리만의 거래만 일어나는 거죠. 소규모 공동체 내에서의 거래, 교역, 이런 거 외에는 기업 활동을 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취약한 재산권, 부패, 관료주의를 확대시키고 열악한 기업 환경을 낳은 아프리카의 제도가 특히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경제 정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곳에,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취약한 재산권이죠. 취약한 재산권이
기인한 제도들이 부패와 관료주의, 취약한 재산권은 전부 이제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독립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식민지 시대에 취약했던 제도적 기반이 독립 이후에도 이어지고, 독립 이후에는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영향으로 그것이 더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식민지 시대에 형성됐던 엘리트 집단들이 그대로 지배 집단화하면서 부패하고 관료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국가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예외적인 국가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모리셔스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이제 1966년에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라가 형성된 거고요. 그때 나라가 형성됐는데, 그 당시 보면은 보츠와나라는 국가는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도 비슷했습니다만은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요. 66년에 독립한 보츠와나가 66년부터 1999년까지 기록을 보면요, 연평균 GDP 성장률이 9%입니다. 그래서 2010년 현재 1인당 GDP가 14,800달러에 달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드릴 수가 있냐면요, 1인당 GDP가 1,000불이 안 되는 아프리카 국가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국가가 57개국이라고 하면은 이 중에 한 20여 개 국가는, 20개에 가까운 국가들은 연평균 GDP, 1인당 GDP가 1,000불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57개 국가,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전체 평균을 내도 지금 연평균, 1인당 GDP가 평균을 잡으면은 2,000불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2010년에 1인당 GDP가 14,800달러에 달한다. 자, 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다른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교역에 불리한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요.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한 국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MIT의 아세모글루라는 교수가 있죠. 최근에 국가의 실패, 우리 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Why Nations Fail, 이런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양반이 이제 같이 책을 썼던 사이먼 존슨, 제임스 라빈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아프리카의 성공 스토리, 보츠와나,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랑 초기 조건은 같은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도 투자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게 재산권 보호가 잘 갖춰진 제도적 기반을 보츠와나가 갖고 있었다. 이거는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요. 식민지 이전의 시기부터 보츠와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를 갖고 있었고, 그것이 독립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보호가 잘 된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얘기했을 때 식민지 시기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트들이 정치적으로 독립 이후에 힘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온갖 부패를 다 하게 되는 거죠.
부패하게 돼서 이제 거기로부터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지는데,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재산권 보호가 잘 돼 있는, 재산권 보장이 안정적으로 돼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엘리트들에 대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제약을, 제도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엘리트들, 식민지 시기 엘리트들이 부패화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이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보츠와나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다. 뭐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같이 거기서도 경제 성장이라든가 경제 제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 훌륭한 정책을 썼던 리더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우에 입각한 수출 및 투자를 통해서 지난 40년간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재정 정책의 건전성, 그 다음에 낮은 대외 부채 수준, 그 다음에 경쟁적이고 상대적으로 발전된 금융기관의 존재, 이런 것들이 보츠와나에서는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하고 아프리카의 저개발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아프리카라는 데가 왜 저개발 그리고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는 분명히 시장 경제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독립 이후에는 더욱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유시장 정책, 자유무역 정책,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정책은요, 그 IMF나 세계은행이 요구했었던 건데, 이런 정책, 이런 원조를 받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립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1차 상품, 뭐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자원이라든가 이런 1차 상품의 생산이나 수출에 의존을 했죠. 그러면서도 추진한 것은 수입대체 공업화를 통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까지 이 나라들의 경제정책의 특징을 보면은요,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은 농업을 비롯한 1차 상품입니다. 근데 농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적인 정책을 썼죠. 그리고 수입대체 공업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면서 공업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지원이나 특혜는 굉장히 강조됐던 그런 경제 정책을 갖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제조업에서는 비교 우위가 없고 농업에서는 비교 우위가 있었는데, 농업은 차별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은 차별하고, 제조업 비교 우위가 없는 부분은 특혜를 줬다는 거죠. 농업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농산물 가격 통제를 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상한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나 수출에서 정부가 개입을 했죠. 수출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수출하면 수출세를 물게 됐습니다. 엑스포트 텍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정부가 독점을 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보드 같은 게 있어서 여기서 모든 것을, 수출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독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농업의 생산성을 둔화시키고 아프리카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자, 농산물 쪽에, 농업 쪽에 경쟁력이 있고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입을 어디서 얻느냐? 재정 수입을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이 농산물의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출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보드를 통해서 독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 아니라 판매의 독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출의 독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독점 권한을 통해서 세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재정 수입이 된 것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제조업의 지원과 특혜를 주는 거죠. 자, 경쟁력 있는 농업에서 재원을 추출해서
소수 집권 세력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명목은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공업이고요. 경쟁력 없는 제조업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합니다. 이 경쟁력 없는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 세력을 포함한 소수 도시 엘리트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구조는 농업의 경쟁력은 떨어뜨리고 생산성도 제약하면서 제조업을 지원한답시고 부패만 양산하는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 자체도 굉장히 증대를 하죠. 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지원도 아니고 집권 세력, 소수의 도시 엘리트에게 특혜를 주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지출 자체가, 지원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재정 건전성은 악화됩니다. 근데 이게 버틸 수 있었던 게 1970년대 초반까지는 1차 상품의 국제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정부 재정 수입이 증대를 하니까 이것이 다시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 선진국 경기가 침체가 됐었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일 쇼크, 19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 이후에 1970년대 중후반에 가게 되면은 선진국들도 대부분 케인즈식 경제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케인즈식 경제 정책 자체는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보다는 정부 개입의 증대를 초래하게 되고요. 정부 개입의 증대를 초래하다 보니까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죠. 가격은 물가는 오르면서 성장은 둔화되는. 자, 이렇게 되니까 선진국 경기 침체가 나타나니까 1차 상품, 자원이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수출 자체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교역 조건이 악화되죠.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은 그 수출하는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출도 감소하고 재정 수입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나고요. 외화도 부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교역하고 환율을 통제해서 환율에 대한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교역 조건을 바꾸고 수출이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려고 합니다만은 역시 그런 건 잘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 안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대외 채무가 늘어납니다. 대외 채무가 늘어나고 거의 이제 그 부도 직전까지 가니까 국제기구에다가 원조를 요청하게 되죠. 원조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인 세계은행과 IMF는 저리 융자, 그다음에 원조를 조건으로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뭐 공기업의 민영화라든가 아니면은 무역 자유화, 그다음에 균형 재정 뭐 이런 걸 요구합니다. 이럴라다 보면은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 친시장적인 정책들을 그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개혁 프로그램이 성공했느냐? 뭐 성공했으면 아프리카가 지금 뭐 이런 상황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지금 뭐 실패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패한 것은 이런 개혁 프로그램 아니면은 자유시장, 자유무역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취약한 재산권, 부패를 가져오는 제도죠. 이런 제도적 기반을 방치한 상황에서 또 국가별로 거시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정책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도시 엘리트들, 기존의 지배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반발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개혁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했다 하는 것이 지금 리포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 프로그램, 개혁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거는 조건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과 원조입니다. 그럼 지원과 원조 이후에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정체, 경제성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생활수준도 오히려 퇴보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지원이나 원조의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조조정 프로그램, 개혁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원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사실은 원조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부 지원 및 원조가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 의도했던 정책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실패했고요. 경제성장 촉발에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적 반발, 기존 지배집단, 도시 엘리트들의 정치적 반발로 인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차별, 제조업 특혜라는 이런 기본 구조가 그 세계은행이나 IMF의 지원 원조, 그 다음에 그것의 조건으로 제시됐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구도 자체가 경제정책의 기본 구도죠.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차별, 제조업에 대한 특혜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프리카 경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조건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원조와 지원을 받고도 제대로 구조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000년대 이후에요. 최근 몇 년간, 특히 2010년 이후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자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자원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원 수출을 주로 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질지, 그 다음에 최근 중국 경제가 좀 둔화되면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교육 조건도 나빠지면서 아프리카 경제가 조금씩 다시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산권 보장, 안정적인 재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이 아프리카에 형성돼 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역시 향후 아프리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유시장 정책, 자유무역 정책으로 아프리카가 저개발과 빈곤의 심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